그날 설날 아침이었다. 잠옷 한 장 달랑 입은 채 나는 쫓겨났다. 내가 손수 차린 밥을 먹고 나서 그들은 나를 내쫓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엄마라 부르던 사람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건 연극이었다. 착한 며느리, 따뜻한 아들, 웃는 얼굴 다 나를 속이기 위해 준비된 무대였던 것이다. 사람은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진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못 따라가요. 식사를 마치자 며느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관절 안 좋으신 분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며칠 후 마트에서 그녀는 건강보조제를 집어들고 다가왔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겨울엔 이런 거 꼭 챙기셔야 해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 같으신 분이니까요. 그날 저녁 안방에서 이런 말도 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렇게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자랑했죠. 우리 어머님이 제일 멋지다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따뜻한 생강꿀물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공복엔 이게 최고예요. 어머님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그녀의 그런 다정한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내심 이 아이는 정말 딸처럼 여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며느리가 문 밖을 나간 뒤 나는 조용히 금고 안에 든 통장을 꺼내 보았다. 아직도 손을 대지 않은 적금과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에 대한 서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죽기 전 이걸 누구에게 넘길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아니면 나처럼 평생 고생만 하고 산 사람들에게 기부할까. 그런데 요즘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노후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방문 틈 사이로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나는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응, 아직도 모르고 나한테 엄청 잘해줘. 진짜 바보 같아. 이 집도 어머님 명의래. 남편은 전혀 몰라? 헐, 진짜? 그럼 너 진짜 잘해야겠네. 그니까 지금은 착한 며느리 연기 중이지. 집도 돈도 다 우리 쪽으로 오게 하려면 이미지부터 잘 만들어야지. 어머님은 내가 진심인 줄 안다니까 웃기지? 그 말들을 들은 순간 내 다리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단지 이미지 관리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어딘가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너무도 명확했고 분명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가 축축해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마디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건넨 생강차를 바라보며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전날 밤 들었던 통화가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니 그저 잘못 들은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지연아, 너 요즘도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하니? 너랑 통화하는 소리 들리던데 뭐 재밌는 얘기라도 했나 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혹시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그냥 친구한테 우리 어머님 이야기했어요. 진짜 잘해주시고 내가 복 받았다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곧이어 덧붙인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집도 어머님 명의고 뭐 하나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요즘은 어르신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조심조심 모시자고요. 하하.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부엌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전날 밤 그 통화를 들었다는 사실도, 방금 자신의 말실수로 모든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고 그 모든 다정함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명세서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석현.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명세서를 들여다봤다. 이체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그것도 최근 며칠 사이에 송금된 기록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작은 아들한테 3천만 원을? 생활비 수준이 아니야. 이건 상속이야. 분명히.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착한 며느리로 연기하며 정성을 들여왔는데 정작 시어머니의 마음은 작은 아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벌컥 화를 냈다. 여보, 엄마가 석현이한테 돈 보낸 거 알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3천만 원이야.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엄마가 상속 줄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그럴 분이야? 당신은 참둔의 엄마가 우리랑 살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데 결국엔 그 부담 덜려고 석현이한테 다 넘기는 거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돼? 그럼 뭐가 말이 돼? 내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진짜 더는 못하겠어. 이번 설 지나고 어머님 따로 나가시게 해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내 큰 소리로 외쳤다. 지연아. 그건 너무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엄마 덕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부담이라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 모시고 사는 게 그냥 다 스트레스야.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결국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싸움도, 내 불만도 다 엄마 때문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껴. 엄마가 우리랑 같이 안 살았으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나았을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지금은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같이 짜증 섞인 말투로 남편을 몰아붙였다. 아침이면 밥상머리에서부터 다 어머님 때문에 그래라는 말을 꺼냈고 밤이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제일 불쌍해라며 울먹였다. 남편은 처음엔 참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같은 말이 반복되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 반복할 건데? 반복? 내가 지금 몇 년을 참아왔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건 생각도 안 해?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하는 말 다 듣기 싫어. 그는 결국 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가서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짜증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그냥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날 저녁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들의 말, 며느리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다들 잠든 시간이었다.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수가 나야 옥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는 말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 나 내 집 근처야. 친구의 도움으로 며칠간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나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은행으로 법률사무소로 발길을 옮겼다. 남편이 남겨준 건물 지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 그리고 손대지 않던 비상금 계좌. 변호사는 놀란 눈치로 말했다. 이 정도 자산이면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상속 걱정 없으시겠는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돈 나한테 쓸 거야. 평생 남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다. 모든 재산은 신탁을 통해 내 의지대로 운용될 것이고 일부는 내가 살아갈 공간과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나머지는 내가 정한 방식으로 기부될 예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정장을 갖춰 입고 프리미엄 요양원 상담을 받았다.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직원들은 친절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가방 안에서 명세서를 꺼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석현이가 기부한 단체에서 보낸 감사 편지였다. 그는 몰래 큰 금액을 사회에 기부했고 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같은 금액을 보탰던 것이다. 오해와 분노는 그렇게 알지 못한 진실 속에 피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며칠간의 행방불명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짐을 들고 들어서며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굳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내는 숨기지 못했다. 평생 나가 있지 왜 또 기어들어와?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 평소처럼 행동했다. 부엌에 들어가 국을 데우고 아침상을 차렸다. 말 한마디 붙이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에도 애써 익숙한 척했다. 혹시 이번만큼은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틈만 나면 날카로운 말투로 찔러댔다. 어머님,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편히 쉬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방 제가 정리했으니까 너무 여기저기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집안 어딜 가든 당신 자리는 없다는 싸늘한 기류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설날. 나는 예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었다. 며느리의 눈치는 여전했지만 아들에게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대놓고 말했다. 어머님,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더는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설날 아침이었다. 잠옷 한 장 달랑 입은 채 나는 쫓겨났다. 내가 손수 차린 밥을 먹고 나서 그들은 나를 내쫓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문득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었으면 해요. 그래, 마지막이면 됐다. 나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를 위한 삶,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 잊히지 않을 시간을 남기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제부터는 복수다. 조용하고도 분명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게 해주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며느리와 아들은 시어머니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잠시 나간 걸 거야.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연락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소식은커녕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하나가 집 앞에 도착했다. 집주인의 이름이 바뀌었고 계약은 한 달 후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 전세 연장도 조건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딱 잘라 정리된 문장이 종이에 적혀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전세 재계약이 안 된다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한 채 소리쳤다. 엄마가 우리 몰래 집을 정리한 거야? 진짜 다 치우고 떠난 거야?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지금 그제야 비로소 무언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것도 이미 모든 재산을 신탁 처리해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몰랐다. 단지 한 가지, 그녀가 남기지 않은 공백이 점점 현실을 잠식해간다는 것만 체감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다시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엄마 나가라고 한 게 누구야?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도 귀찮아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왔다. 전세 만기까지 남은 한 달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다. 이사갈 집은커녕 현재 상황조차 수습되지 않은 채 날이 갈수록 더 초조해졌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마땅한 집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살던 동네에선 보증금 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당신 친척들 중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데 없어? 며느리는 거칠게 물었다. 남편은 그저 고개만 저었다.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며느리는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몰랐다고? 나는 알겠더라.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우릴 엿먹이고 떠난 거라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어머니가 조용히 방을 나서던 뒷모습.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던 손끝. 그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시렸다. 며칠 후 작은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엄마가 내게도 연락 안 하셔. 요양원에 계신 건 맞는데 위치도 비공개고 면회도 제한돼 있대. 정말 우리와는 이제 끝이라는 뜻이구나.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던 중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더 얇고 조용한 봉투였다. 안에는 2장의 A사 용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변호사의 공식 통지문, 다른 하나는 친필로 보이는 메모.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이 연락은 마지막이다. 나에게 가족은 이제 없다. 박순희. 며느리는 그 편지를 읽고는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부서 이동과 전세 대출 문제로 마음이 붕괴되었고 며느리는 결국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긴 채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삶은 메마르게 흘러갔다. 그때야 깨달았다. 남겨진 사람은 잊지 못한다는 것을. 떠난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리고 어딘가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한 노부인이 있었다. 고요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있는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고 있어. 겨울이 깊어가던 2월 말 한 통의 초대장이 작은아들의 집으로 도착했다. 정갈한 봉투, 옅은 금박 글씨로 쓰인 발신인. 박순희. 그 순간 석현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초대장은 단출했다. 요양원 내 작은 전시 공간에서 열리는 수공예 작품 전시회 초청장이었다. 전시장 하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만든 시간들 박순희 개인전. 그녀는 요양원에서 직접 만든 뜨개 작품과 자수, 글귀들을 모아 조용한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초대는 단 2통. 하나는 석현에게,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름 없는 주소로 보내졌다. 그날 전시장에는 그녀가 있었다. 은은한 연회색 스웨터와 단정한 머리, 창가 쪽 자리에서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그녀의 얼굴은 단단하고 평온했다. 방명록 한켠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이제야 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이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걸. 그녀는 더는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시각, 그 집에서는 큰아들이 퇴거일을 하루 앞두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짐 속에서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다. 오래된 노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음은 나눌수록 따뜻해지고
억지로 쥘수록 차가워진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 말이 그토록 오래 걸려서야 이해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